네, 그럼 이어서 한치호의 이슈픽 본격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한코나님 모셨는데요. 한치호 수석연구원님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늘 방송국을 걸어오다가 걸어오셨어요? 네, 제가 강남역서부터 여기 양정역까지 걸어왔는데 네. 걸어온 중에 오다 보니까 코난 무슨 회사가 있더라고요. 아, 진짜? 간판에. 갑자기 그 생각이 혹시 났습니다. 만드신 건 아니시죠? 아, 그런 건 아니고요. 네. 네, 지금 그 지난 주말에 제 여러 가지 지방자치단체를 일이 있어서 이렇게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네. 많은 곳에서 지금 축제를 하고 계세요. 지방자치단체나 뭐 단체, 무슨 동창회, 무슨 조직들이 많은 그 행사를 하고 계신데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진정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동안 밀어놨던 거, 뭐 3년 만에 행사를 한다, 뭐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행사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이럴 때 사실은 자칫하면 저희가 건강을 잃기가 쉽습니다. 지금 환절기이기도 하고 맞아요.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방심하는 사이에 또 확증될 수 있으니까 네. 오늘 저 잠깐 보니까 그 자문위원 해주시는 교수님께서 아직까지 실내에서 마스크 벗을 때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아하. 이럴 때 있어 우리가 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건강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한코나님께서 좋은 말씀으로 시작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어떤 주제를 좀 말씀해 주실 건가요? 궁금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제가 그동안 저희들 이제 프로그램 특성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예, 한 달에 한 번 나오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뭐 저희 특별히 모시는 분도 계시고 뭐 고정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 근데 제가 그 특별히 교수님한테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좀 많은 분들한테 저희가 지식과 정보를 드리잖아요. 네. 네, 지식과 정보를 드리는데 많은 분들이 이 정보는 좋아하시면서 지식은 또 싫어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정보를 들어도 이게 본인이 지식이 있어야지 이 정보를 어떻게 진짜 생산성 있는 가치 있는 정보를 만들 수 있거든요. 네네네. 아무리 제가 좋은 정보를 드려도 잘 몰라. 그쵸. 그러면 그거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식도 좀 드리는 저희가 포메이션을 하고 있고 네.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오늘은 요즘에 핫한 네. ESG. ESG. 예, ESG 많이 들으셨죠? 네네. ESG 제가 공부하느라 찾아봤더니 네. 독일에서 2012년에만 논문들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아, 진짜요? 벌써? 선진국에서 벌써 10년이 넘은 이런 부분들인데 네네. 우리나라는 이제서 한 3, 4년 전부터 ESG 바람에 불어가지고 뭐 ESG 평가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어서 야 도대체 ESG가 뭔가 그렇죠. ESG의 모든 것에 대해서 좀 알아보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네네. 비트코인 그 만든 사람 네. 그 사토시 누구냐 찾는 거 나카모토. 되게 재밌으셨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도 오늘도 네. ESG 뭐냐? 뭐 ESG 채권도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ESG 채권도 팔고 있으니까 ESG도 좀 제대로 좀 알아보자. ESG 전문가, ESG를 잘 가르쳐 주시는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모셨습니다. 한성대 비즈니스 컨설팅학과 김욱빈 교수님 모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묵빈 교수님. 아, 이묵빈 교수님 죄송합니다. 지정해야 뭐 돼요. 자주 듣는 이 생방송이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네, 임욱빈 교수님 모셨는데요. 인사 말씀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한성대학교의 임욱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 2주 전에 뵀었는데요. 네. 예, 2주 전에는 정말 날씨가 따뜻했었는데 맞아요. 예, 오늘은 좀 날씨가 추워진 것 같습니다. 예, 기후변화의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 간절기, 가을이 좀 없는 이런 계절인 것 같습니다. 네. 와 교수님 제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꼭 나와주십사.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한 달에 네. 한 번만 나와주십사. 왜냐하면 너무 많이 나와서 이야기하시려고도 교수님은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저희 40분 정도의 방송을 위해서 한 4시간 이상이 좀 이렇게 자료를 찾고 이렇게 오시기 때문에 제가 너무 맞습니다. 죄송해요. 죄송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꼭 모시기로 했는데 네. 지금 한 3주 만에 지금 모신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좀 이야기 좀 들어보죠. ESG. 자, 시청자들이 ESG를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됩니까? 일단 뭐 여러분들 뭐 대중이나 또 매스컴 상에서 ESG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을 것입니다. 네. 일단은 뭐 ESG의 용어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ESG는 환경, 인바이러먼트, 또 S, 소셜, 또 지배구조, 거버넌스의 영문자를 앞에 문자를 이렇게 취합한 내용인데요. 네. 일단은 요즘 이슈가 되는 내용 중에 지속 가능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맞아요. 기업 경영에서 지속 가능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중요할 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환경과 사회와 지배구조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기업이 그렇다면 지속적인 어떠한 성장을 하고 또 생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을 봤을 때 이 ESG의 3가지 구성 요소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일단
즉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금방 제가 인사하면서 말씀드렸던 네. 기후변화, 네. 예, 또 탄소 배출, 환경오염, 또 환경 규제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사회라고 하면 프라이버시, 인권, 또 성별 평등, 다양성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겠습니다. 또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이사회를 구성한다든지 감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또 뇌물, 횡령, 반부패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기업의 어떤 요소들이 될 수 있는데 이것들을 관리하는 것이 ESG 경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하, 그러면 영어로 얘기하니까 좀 어려운데 영어에 약해서 일단은 환경 문제, 이게 네. 환경 문제 심각하죠. 이 그쵸. 환경은 뭐 누가 뭐 더 말씀 안 드려도 정말 중요한 사항이다. 근데 소셜, 이거는 이제 사회적인 문제, 뭐 인권, 뭐 성평등, 뭐 다양성, 지역 사회와의 관계 문제. 네. 그다음에 이제 거버넌스는 회사가 제대로 현재 지배구조가 돼 있느냐, 이사회나 이사회가 잘 감시를 하고 감사위원회가 잘 견제를 하고 있느냐,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뇌물, 반부패, 뭐 횡령, 뭐 기업 윤리 등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뭐 요즘에 그 사건 사고 많이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요즘 핫하잖아요. 네. 뭐 제빵 회사에서 맞아요. 20대 그 젊은 우리 여성 근로자가 네. 불행한 일을 당했는데 이런 게 이제 거버넌스에 들어갈 그쵸, 것 그쵸. 같아요. 이게 네. 안전 문제에 이게 들어가기 때문에. 자, 근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게 재무적 정보가 아니야. 재무적 정보는 얼마를 팔아서 얼마를 남겨서 얼마를 쓰고 원가가 맞아요. 얼마고 해서 이게 어. 재무적이면 이 회사가 돈이 남는 회사냐 이익이 남는 회사냐 아니냐인데 지금 말씀 들어본 것들은 전부 다 비재무적인 거야. 그쵸. 도대체 이 윤리적 얼마나 윤리를 어떻게 척도를 평가할 거냐는 거죠. 이 윤리 얘기하면 뭐 SK 같은 데는 사실은 윤리 면에서 뭐 회장님 지금 이혼 소송하고 있잖아요. 이런 거 뭐 사실은 완전 문제될 수 있는 이런 수치도 있는 거예요. 사실 평가 문제에서 네네. 비재무적이란 말이죠. 왜 이게 비재무적인 ESG 정보가 강조되고 있어요?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제가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일단은 2015년 12월에 파리에서 기후협약이 있었습니다. 네. 이 기후협약에서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기후변화, 즉 기후변화라고 하는 것들이 지구의 어떤 평균 온도가 계속 상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지구의 평균 온도의 상승을 산업화 이전으로 2도씨씩 낮춰보자라고 시작을 했고 그것을 최대한 1.5도씨까지 낮춰보자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로 회원국 중에 155개국 회원국들이 이것들을 5년마다 얼마만큼 감축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정부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관리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우리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인 블랙롤 CEO가 있습니다. 레리 핑크라는 CEO가 있는데요. 네네. 이 CEO가 연례 서한으로 어떤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후 변화와 또 지속 가능성을 투자의 어떠한 최우선으로 삼겠다. 이런 말을 했고요. 또 두 번째로 ESG 실적을 공개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다 회수하겠다. 또 기업의 사업 구조와 또 탄소 중립의 어떤 양립 계획을 제출하지 않으면 투자금을 회수하겠다라는 어떠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계속해서 ESG의 어떤 정보가 중요하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다 그러면 이 UN 기후변화 협약 네. 이거 이 트럼프가 탈퇴했던 그거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네, 맞아요. 맞습니다. 그 트럼프 아저씨는 이거 이 ESG 경영을 전혀 안 하겠다는 그 의지를 갖고 있었던 거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되면서 네. 좀 더 이 ESG가 좀 더 이렇게 확대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은 부동산 값이 올라서 정권이 바뀌고 미국은 기후 변화 때문에 정권이 바뀌었다. 뭐 이렇게 얘기해도 뭐 이거 사실 뭐 지나친 얘기가 아닐 거라는 생각이 좀 네. 들어가긴 해요. 자, 그러면 제가 사실 솔직히 교수님을 모시면서 저도 질문을 좀 세게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RISS 학술 정보 서비스를 제가 검색해서 ESG를 검색을 해봤어요. 진짜요? 예, 그랬더니 네. ESG와 관련된 자료가 3,495건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학술 논문이 1,161건, 학위 논문이 437건, 해외 학술 논문이 1,460건, 그다음에 학술지가 3개, 학술 단행본이 385개, 연구 보고서 46개나 나옵니다. 이게 다 완성돼가지고 우리나라 그 학술 정보 서비스에 등록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언제 이거 최초로 지금 시작된 겁니까? 전 이게 궁금한 게 외국의 사례 지금 이 사람 블랙 핑크? 네, 핑크. 레디 블럭 핑크 네. 이분이 뭐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외국 사례는 좀 어떤 거 있을까요? 그러니까요. 일단 금방 질문하는 의도가 그 ESG가 언제 시작됐느냐에 맞아요. 대한 그리고 이야기신 것 얼마나 같은데 많이 펴져 있느냐 예. 그런 게 궁금한 거예요. 일단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것이 ESG가 뭐 말씀하신 대로 3, 4년 됐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아마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뭐 여러분 잘 아실 건데 그 사회적 책임이라는 CSR 아마 들어보셨죠?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ESG는 그 사회적 책임이 시작될 때부터 시작됐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과거에 어떤 CSR이라는 명목으로 NGO를 비롯해서 기업에는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있습니다. 뭐 주주나 채권자, 또 고객, 뭐 정부 당국이 있는데요. 이러한 이해관계자들이 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의 기업 활동은 어떻게 보면 주주 관점에서 시작이 됐다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그 사회적 책임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해관계자 기반의 경영 활동을 해라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특히 이제 2010년에 제정된 어떤 사회적 책임 가이드라인에 보면 ISO 26000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안에 어떠한 핵심 요소가 보면 거버넌스, 또 인권, 노동, 환경, 또 고객, 또 윤리 경영, 또 지역 사회의 어떤 참여 이런 것들을 핵심 요소로 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에게. 특히 이제 그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유엔에서 좀 많이 일단 시작이 됐는데요. 그 코피 아난이라는 그 유엔의 사무총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무총장이 어떻게 보면 ESG의 어떤 태동을 알렸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특히 이제 유엔 환경 계획이라는 곳에서 주요 금융기관들과 어떤 투자를 할 때 그 핵심 투자 원칙들을 정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투자 분석과 어떤 투자 의사결정을 할 때 ESG를 반영해라라고 했고요. 또 ESG를 주주권 행사에 어떤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또 ESG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는 내용들이 포함되면서 본격적으로 ESG가 시작됐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코피 안 하는데요. 네, 옛날에 코피 아난. 이분이 사무총장 하실 때 왜 코피를 터뜨렸을까 뭐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는데 네. 이분 다음이 반기문 총장님이셨던 거로 저는 기억하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네. 반기문 총장이 유엔에서 이제 처음 이 강력하게 이거를 앞으로 반영해라라고 강력하게 이제 환경 계획에서 이제 권유를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책임 투자를 하라라는 얘기였죠. 네. 강력하게 투자할 때 책임을 해라는 건데 딱 이번에 또 그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어요. 맞아요. 네. 이 지속 가능 경영이라는 이 개념이 좀 떠오르기도 하는데요. 근데 이번에 관리 회계학회 네. 여기에서 ESG와 관련된 특별 학술 대회를 좀 개최하셨다고요. 네, 어떻게 또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소속되어 있는 네. 또 이번에 올해 또 그 회장님을 모시고 사무이사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난 금요일에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원래는 이제 보통 학술 대회를 하면 논문 발표 위주의 뭐 그죠? 봄, 여름, 또 가을, 겨울에 한 번씩 해서 한 2회 정도 하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특별 학술 대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즉 글로벌 추세로 자리 잡고 있고 또 ESG라는 어떤 공시 기준이 국내 어떠한 기존의 재무 공시와 함께 어떤 사회 전반에 또 회계학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돼서 학술 대회를 열어서 한번 여러 분야의 전문가에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즉 지속 가능성, 그만 말씀드린 이런 공시와 어떠한 관리 회계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학술 대회를 열었습니다. 네. 실제로 주요한 역할은 이렇습니다. 즉 지속 가능성 공시 기준의 어떤 확대 이런 것들에 따른 동향을 좀 살펴보고요. 또 금방 말씀드린 대로 환경이라든지 사회 어떤 분야에 있어서의 대응 방안, 즉 어떤 요소들을 평가한다고 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고요. 또 기업의 사례, 뭐 H사, 또 K사들을 좀 모시고 대표들 ESG를 준비하는 어떠한 그 임직원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학교에서 가리키는 입장에서 어떻게 교육을 하고 어떻게 연구해야 되는지 등을 좀 살펴봤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저 궁금한 게 네. 관리회계학회에서 이 비재무적인 거 갖고 이제 이야기하셨던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어떤 재무 예, 정보 그렇죠. 외에 이제 비재무적인 정보, 우리가 예전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회사에서는 다 성과를 평가하잖아요. 그렇죠.
아시겠지만 BSC라고 하는 네, 것이 그렇죠. 있었습니다. 당연하죠. 네. 밸런스 스코어 네. 카드라고 하는 이러한 성과 평가를 네, 할 때 전략 기반의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세워놓으면 이것이 얼마만큼 잘 성과를 네, 냈고 이거나. 그것이 목표에 대비 얼마만큼 달성했는지를 그죠. 살펴보는 것이 이제 관리회계 네. 측면에서의 내용이었다면 네네. 최근에는 이제 ESG와 같은 비재무적인 정보로 기업을 어쨌든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이 현 추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BSC 중심으로 숫자 중심으로 평가를 했는데 네. 앞으로는 거기에다가 이제 정성적인 부분에 이거 그것까지? 정성적인 부분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탄소 중립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느냐. 직원들이 자차로 출장을 안 가고 제가 일본의 사례를 보니까 그런 것도 네네.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자차로 출장을 안 가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갔다. 이러면서 우리는 얼만큼 이게 그 탄소를 줄이는데 노력을 했다. 이것도 다 평가를 하더라고 숫자강으로. 아 그렇다는 얘기인데 네. 이것도 궁금한 거 사실은 대본 없는 거 질문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한 개만 또 질문해보고 싶어서. 네. 근데 왜 거버넌스는 없었어요? 거버넌스는 이미 예. 이미 많은 분들이 예.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네. 이미 어느 정도 정착이 됐다라고 보고요. 아, 특히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은 네. 이미 CSR이라는 부분에서 많이 이제 평가가 되고 있고 기업에서 어느 정도 하는 방법들 어떻게 하면 될지라는 부분을 아는데 네. 이 부분 즉 환경 부분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어렵죠. 있습니다. 그래서 무시무시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맞아요. 환경 어려워요. 우리 지난번 대선 때 네. 그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한테 아리백 아냐고 물어봤다가 모른다 그래가지고 막 그때 막 화제가 되고 막 그랬었잖아요. 아, 이거 참 역시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더 궁금한 건 CSR도 있고 CSV도 있고 막 이렇잖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그게 ESG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도대체 차이점이 난 잘 모르겠던데. 앞에서도 한번 제가 CSR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출발이- 기업을 둘러싸고 네. 있는 이해관계자들 중심으로 경영 활동을 해라라는 측면이 강했다고 했는데요. 어쨌든 CSR이나 ESG 모두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는 같은 울타리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이제 CSR은 ESG와의 차이점이라고 본다면 일단은 뭐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와 사회의 어떠한 지속 가능성을 추구한다는 점, 또 근데 정확히 무엇을 해야 되는지는 좀 모호한 점이 있습니다. 네. 근데 ESG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자 입장에서 피투자 기업의 어떠한 지속 가능성을 해라라고 추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또 ESG 아까 요소별로 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이 요소별로 주요 이슈와 평가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구체화해 놨다. 즉 공시를 해라. 예전에 CSR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이 있지만 공시하는 부분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크게 얘기를 하면 즉 이 얘기입니다. 즉 기업이 외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중시했다는 것이 이제 CSR이라면 ESG는 외부 환경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중요하게 여긴다. 즉 투자자 관점에서 고민한다라는 것이 ESG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하. 여기 또 궁금한 점 하나 또 생겨요. 이게 그럼 이게 대표적인 게 가습기 살균제 이거 그 가습기 살균제 문제 지금 엄청난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잖아요. 네네. 그럼 이런 회사들은 앞으로 이제 뭐 이런 그 ESG 기반 하에서 공시를 해라. 그럼 공시해야 되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가습기 살균제 문제 됐던 회사들 그래서 피해 사례가 있으면 피해 사례 이제 있잖아요. 그 점수가 낮게 되는 거죠. 네. 소송도 했고 막 하기 때문에 그럼 그런 회사들은 나중에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도 금리를 높인다든가 대출 금액을 줄인다든가 뭐 뭔가 그 평가할 때 그러니까 아무리 재무적으로 안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네. 그죠. 사회적으로 문제를 일으켰다는 기업에게는 네. 투자를 하지 않는 이런 아. 형태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하세요. 아니 아, 말씀하세요. 아니 잘 들으세요. 앞으로 나쁜 짓 하면 대출도 못 받아요. 투자도 못 받아요. 아, 맞아요. 네, 그 얘기 하려고 했어. 맞습니다. 아니 중요한 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좀 듣다 보니까 좀 궁금해지는 게 이 기업들이 기업들의 가치가 이제 이윤이었었잖아요. 근데 왜 이 지속 가능한 경영 가치로 바뀌게 된 걸까요? 뭐 금방 가습기 가습기 살균제. 부분하고 예, 이제 예. 연계가 되면 네. 최근에 이제 제가 X사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기름 유출 사건이 있었죠. 있었는데요. 즉 정유회사가 이제 그 유조선에서 기름을 유출한 네, 그렇죠. 사건인데 그렇죠. 이 기업이 굉장히 재무적으로 안정된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름이 유출되다 보니까 환경 오염이 이제 일어난 예,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무적 손실이 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 가치가 하락이 됐고 실제로 투자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즉 환경 오염을 일으킴으로써 재무적으로 안정돼 있던 기업이 재무적 손실을 입게 되고 또 그에 따라서 벌금도 내고 뭐 지역 주민에게 합의금도 내야 되고 그렇죠. 뭐 장기간의 소송이 있다 보니까 어떤 우발부채 같은 것들이 계속 생길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나타나는 것이고요. 또 엔사라고 하는 즉 그 아동의 노동력을 그렇죠. 착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즉 파키스탄의 12세 소년이 축구공의 어떤 그 실밥을 꼬매는 이러한 사진을 보고 이 소비자들이 구매를 안 하는 이제 이런 그렇지. 일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죠. 이게 그런 야. 생각해보니까 공정무역, 뭐 아동의 노동 착취 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네. 공정무역 해야 된다. 네. 뭐 이런 이야기로 좀 들리기도 하는데 역시 그래서 경영할 때 이 안전 문제 요즘에 중대재해처벌법 때문에 맞아요. 관심들도 많잖아요. 뭐 네. 역시 그런 회사들이 어떤 리스크를 이제 안고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확산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ESG 펀드를 뭐 몇천억 팔았다 뭐 이런 맞아요. 얘기도 나오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관리회계학회에서도 학술대회도 하고 뭐 제가 요즘에 짜증나는 게 네. ESG 무슨 전문 뭐 컨설턴트 자격증 뭐 ESG 뭐 언플런스 자격증 뭐 이런 이상한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뭐 네. 대한민국이 뭐 된다 그러면 돈 된다 맞아요. 그러면 솔직히 뭐 몰려들듯이 우르르 몰려들 하고 그러고 지방자치단체도 뭐 이런 이제 ESG 평가한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있어요. 얼마나 확산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네. 지금? 일단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방 이제 조금 구조를 좀 만들어 보면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내용들 중에 기업은 자금 조달도 해야 되고요. 네. 또 누군가에게 이제 뭐 구매도 하지만 또 판매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둘로 좀 나눠 보면 자본 시장이 있을 수 있고 또 고객과 고객사라는 협력사가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이 ESG 평가를 자본 시장에서 자본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기업이 평가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 또 금방 구매라는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따도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협력사의 어떤 ESG를 평가하는 이런 상황들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번에 제거회사 뭐 SPC라고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얘기하면 SPC 불매 운동 벌어지니까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게 이거잖아요. 야 SPC가 지금까지 안전장치 안 한 거 보면 이게 그 좀 책임감을 사회적 책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사주지 말아야 되는데 또 가맹점주들을 생각하면 이 가맹점주들은 또 무슨 죄냐? 맞네요. 이게 지난번에 무슨 피자 회사도 그랬잖아요. 네. 피자 회사 회장님이 갑질해갖고 막 이렇게 사람 때리고 막 이런 모습 보여갖고 오너 리스크가 있었던 네, 거죠. 그런 게 오늘 네. 그것도 사실 사회적인 책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참 우리가 신경 많이 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ESG 리스크는 재무적 위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 재무적 그게 위험으로 아예 이제 아예 재무적 위험으로 이렇게 이전되는 전가가 되는 그렇죠. 거죠. 이전된다고. 예. 또 기후의 위험도 재무의 위험이다라고 보는 거죠. 네. 이제 좀 이해가 좀 되는 것 같아. 그동안에 이해가 안 됐어. 도대체 말이야 사회적 책임을 어디까지 윤리 기준을 세워야 되는 건지 어디까지 뭘 만들어야 되는 건지 좀 몰랐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이런 잘못이 결국은 투자자들한테 또 구매자들한테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침으로써 이게 재무적으로 바로 전이가 되니까 그래서 관리회계학회에서 관심을 갖는다. 말 되네. 근데 궁금한 거 그럼 기준이 공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기준이 공평해야지. 예를 들어서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받은 회사하고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오너 리스크가 있어서 오너가 뭐 갑질해갖고 뭐 여기 피해 본 거하고 이 기준이 좀 틀리지 않겠어요? 뭐 어떻게 따져야 되는 겁니까, 이런 거는? 금방 우리 또 수석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이 이제 있다라고 하는 건 표준화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현재 요즘 국제적으로 표준화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환경 쪽에서는 기후가 변화하고 또 코로나 이슈, 또 팬데믹이 발생하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책임 투자의 어떠한 확산, 강화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기업의 입장에서는 지속 가능한 경영의 어떤 확산이 이루어지면서 분명 말씀드린 대로 이제 표준화가 된다는 얘기는 어느 기업 A라는 기업과 B라는 기업, C라는 기업이 비교가 가능한 거거든요. 또 매년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즉 그리고 또 품질도 좋아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러한 정보들이 이제 투자자들 또 이해관계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상황에서
즉 국제적으로 통일된 어떠한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의 어떤 공시가 이제 필요한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회계 전공이라고 그때 한번 지난번에 나서 말씀드렸지만 회계는 이제 우리 국제 회계 기준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IFRS라고 하는데요. 그 미국의 IFRS 재단에서 즉 ISSB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공시를 이제 표준화했는데요. 이 표준은 그렇습니다. 이제 오해를 하지 마셔야 될 것이 이거는 재무정보의 어떠한 재무제표에 ESG가 반영됐다는 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만들어서 투자자 중심의 ESG 정보의 어떤 공시를 표준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ISSB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이 재단을 만들어가지고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렇습니다. 이제 금방 제가 IFRS 회계 기준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그 어떠한 이해관계자들에게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이제 일반 목적입니다. 재무보고의 목적인데 이 기준을 이제 두 가지로 나눈 거죠. IFRS 회계 기준을 만들고요. 또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이 공시 기준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SSB라고 얘기를 해서요. 재무 정보를 공시하고 또 지속 가능성 관련 정보를 공시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 첫 번째 테마로서 이제 공시 기준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테마로 첫 번째 기후라는 것을 놨습니다. 기후라고 해서 이제 TCFD라고 해서요. 이것을 기반으로 하는 게 있고요. 또 사스비라고 하는데 SASB라고 해서 이것은 이제 산업별로 공시를 하는 겁니다. 산업별로 약간의 어떤 정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산업별로 필요한 정보를 이야기해서 이것을 따로 이렇게 하는 거죠. 아하, 우리는 점점 똑똑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IFRS의 국제 회계 기준이잖아요. 우리나라 회계 기준을 회계 기준은 똑같습니다. KFRS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단에서 아예 회계 기준을 IFRS 따로 두고 그다음에 그 지속 가능성 기준을 따로 뒀다. 그 재단에서 그 기준으로 앞으로 한다. 근데 제일 첫 번째 테마는 기후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가 있고요. 또 회계 기준원이 있고 또 금융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제 각자의 목소리를 내려고 이제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은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기업들은 그냥 막 춤추면 되지 뭐. 그런데 그러면 이제 너무 부담이 되니까 이것들을 하나로 모으는 작업이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구나.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여러 그 관련 그 자들이 있기 때문에 막 말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코인도 그렇잖아요. 우리 가상자산도 보면 야 우리 거래소가 해야 돼, 뭐 아니야, 뭐 지금 별도로 해야 돼, 뭐 이렇게 논란을 벌이고 있는데 저 여기서 궁금한 게 기후 관련 공시를 해야 된다, 뭐 이거 얘기하는 왜 그런 거예요? 기후 문제는 물론 심각한 건 알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나왔을 때도 이제 날씨 경향 얘기하면서 이제 기후 변화의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 이러한 기후의 위험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재무 위험이다. 기업에게는 굉장히 위험이 되는 요소이고 실제로 재무적 영향에 유의적이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후 관련해서 위험도 있고 또 제가 그때 날씨 경향 얘기하면서도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우리 이상 고온, 뭐 또 홍수, 가뭄,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물리적 위험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전환 위험이라고 해서 실제로 기업들이 이러한 위험에 대처하고자 여러 가지 이제 노력들을 합니다. 뭐 제도도 변하고 기술도 변하는데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인하는 어떠한 그 간접적인 위험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또 실제로 이제 기회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이제 기후 변화에 적응하면서 그 결과로서 자원의 효율성도 생기고요. 또 에너지원에 대한 어떤 관리도 계속 이루어지고 또 제품이나 서비스 시장에서 계속 그 여러 가지 어떤 기회 요인이 발생하는데 이것들을 가지고 그럼 기업 가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 이제 살펴본 것이죠. 실제로 영업 성과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또 미래 어떤 현금의 가치, 즉 기업 가치를 평가할 때 미래 현금 흐름을 가지고 그 평가를 하는데 이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영향에 결국은 이제 기업들을 평가할 때는 비교가 가능해야 되고요. 또 일관되게 기후와 관련된 공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측면에서 생긴 것이 TCFD가 되겠습니다. 야, 이거 지금 좀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사실 이게 들어보니까 이런 것 같아요. 우리
기후 변화가 이루어짐으로써 우리 기업이 어떤 일을 현재 해야 되고 어떤 일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기술 개발을 하고 있다. 이거를 재무적인 거 말고 따로 별도로 공시를 해라. 우리가 탄소 중립을 줄이기 하기 위해서 네. 뭘 하고 있으니 공시를 해라. 뭐 이런 내용인데 네. 얼마 전에 삼성도 그 SDI인가 거기서 그거 했잖아요. 공시했잖아요. 앞으로 ESG에 네. 기후변화와 관련된 거 했다 그러는데 제가 또 보니까 신용평가사들도 이게 신용평가할 때도 이게 들어간다고 그래요? 예, 맞습니다. 지금 2022년 최근 3월인데요. ESG 평가를 이제 나이스 신용평가에서도 시작을 했고 네. 또 한국 기업 평가도 이런 ESG 평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ESG 평가를 할 때 이제 좀 살펴보면요. 평가 대상을 이제 기본 평가와 심화 평가로 나누어서 이 한국 그 기업 평가가 선정한 자체 기업들에 대해서도 평가를 하고요. 또 심화 평가는 투자자나 그 평가사별로 평가를 의뢰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는데요. 평가 자료는 달라집니다. 이제 기본 자료는 기본 평가 같은 경우는 공개한 자료에 기반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또 심화 평가는 피평가사가 제공한 자료를 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ESG 평가의 어떤 카테고리가 되겠는데요. ESG로 각각 어떤 6개씩 평가를 하는데요. E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또 자원순환, 또 수자원, 생물 다양성 등을 평가를 하고요. S 6개는 인적 자본, 그다음에 뭐 정보 보호나 보안, 그다음에 협력 업체, 지역 사회, 또 직업 보건 안전 이런 부분에서 평가를 합니다. 네. 또 G 거버넌스 쪽에서는 주주, 또 회계 투명성, 또 경영 정보의 공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뿐만 아니라 앞에서도 제가 자본시장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네. 또 그 협력사의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는데요. 네네. 우리 이제 대표적인 그 글로벌 기업인 애플사에서는 ESG 경영 성과가 있는 협력사의 부품만 납품받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또 테슬라에서는 모든 협력사에다가 강도 높은 ESG 경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또 아마존 같은 경우는 구체적인 ESG 경영 전략을 제시해라라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글로벌 어떤 주요 공급사인 이 애플부터 테슬라, 그 아마존 이런 기업들이 ESG 리스크의 어떤 관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영향들이 결국은 중소기업들까지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ESG 경영이나 ESG 평가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공시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 대기업이나 이런 데 납품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잠깐 교수님 준비해 주신 자료 보면 아마존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을 100% 달성할 거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네. 아마존에 예를 들어서 아마존에 제품을 거래시키려면 이게 확실히 ESG 경영을 하는 회사에서 또 어떤 노력을 하는 회사에서 만든 거다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 중소기업 안 하면 안 되는 상황까지 좀 오게 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지금. 네. 근데 그 선진국도 어떤 그 규제 동향 같은 게 좀 어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EU나 뭐 아니면 미국이나 뭐 이런 데서는. 예, 우리 한수정님 말씀하신 대로 또 이제 중소기업들이 좀 어려움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도 뭐 수출을 계속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인데 EU에서 이제 공급망 실사법이라는 법을 이제 초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네네.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용어가 나오는데요. 네. 이제 공급망이라고 하는 서플라이 체인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기업의 어떤 그 제조 과정에서 보면 원료를 공급받고 또 부품을 제조하고 또 생산하고 이것을 또 판매하고 이제 또 소비자가 사용할 거 아닙니까? 또 사용하고 나서 폐기까지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전반적으로 모든 단계를 이제 공급망 체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공급망 체인에서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까 우리 SPC 얘기를 좀 했는데요. 예. 아이고, 여기서 이제 이미 다 난 거니까 뭐. 안전해야 되고 또 환경, 인권 등에 대한 부분들을 관리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고객사에 대해서는 시행 전에도 보고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즉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글로벌 산업의 어떠한 그 구조가 복잡해지고 다양성이 추구되면서 기업의 어떠한 지속 가능한 비즈니스를 위해서는 이러한 협력사의 ESG 리스크가 중요하다라고 해서 이러한 공급망 실사법을 이제 발의하게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EU에서는 이 자료를 보니까
이 독일은 2023년, EU 전체는 2024년부터 이 법을 이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공급하는 것도 ESG 경영을 제대로 좀 실천하는 회사들이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그렇죠. 뭐 부품 제조, 뭐 판매, 소비자 사용까지 다 되는 거니까 우리나라 기업하시는 분들이 진짜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되는 게 EU에 뭐 수출을 한다든가, EU에 서비스를 제공한다든가, 뭐 이런 그 EU 국가에 그런 거 하실 때 만약 우리 회사가 그 예를 들어서 뭐 성차별이 있는 회사다, 뭐 이런 거에 나쁜 점수를 받으면 이거 뭐 나중에 납품할 때도 문제 되기도 하겠네요. 당연한 거죠. 야, 야. 정신 바짝 차려. 네. 진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 공시를 한다는데 공시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공시는 알리는 거잖아요. 맞아요. 일단은 앞에서도 제가 뭐 공시도 하고 평가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ESG 평가 기관, 또 그 공시하는 기관, 또 데이터를 공급하는 기관이 이제 600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앞에서도 제가 CSR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업에서 이제 제일 먼저 했던 것이 GRI라고 하는 이제 지속 가능 보고서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항목별로 주제별로 이제 공시하게끔 세부 지표를 제시했는데요. 이것이 이제 ESG와 관련된 대부분의 지표를 좀 포함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또 여기서 보면 ESG의 어떤 핵심 요소를 파악하는 데 활용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ESG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되는 글로벌 표준이 되겠고요. 앞에서 제가 이제 그 기후와 관련된 TCFD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이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재무 공개의 어떤 회비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공시가 기후 변화로 인한 영향을 중점을 둔 보고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SASB, SASB라고 하는 이러한 보고서가 있다고 했는데요. 여기서 아까 ESG와 관련된 리스크에서 업종별로 세무 지침을 제시한 이러한 보고서가 되겠고요. 그래서 업종별로 중요한 ESG의 어떤 이슈에 대해서 기업 간의 성과가 비교가 가능하도록 같은 업종의 기업들을 비교할 때 이 SASB라는 보고서를 내용을 보면 얼마만큼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뭐 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 공시가 실제로 지금 2022년이잖아요. 네. 자산이 이제 1조 원이 되면 의무 공시를 하게 되어 있고요. 2026년에는 모든 상장사 대비 공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ISO 국제 인증이라든지 또 해외 수출 기업 인증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ESG 경영 보고서 부분이 결국은 지속 가능 경영 보고서를 발간하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서는 ESG 기본 방침이나 목표를 제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보고서 기업하려면 보고서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돼. 이거 보고서 만들다가도 이거 하루가 지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본 중에는 좀 재밌는 보고서가 지배구조 보고서 의무 공시가 2022년엔 자산 1조, 내년 후년이죠. 2024년엔 자산 5천억, 그다음에 2026년은 모든 상장사가 다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투자하시는 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4년 후에는 모든 상장사가 지배구조 보고서를 의무화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다 지속가능 보고서도 법제화해서 2025년부터 뭐 코스피의 그 자산 2조는 다 해야 되고 2030년부터는 코스피 모든 기업이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ESG가 결국은 지속가능 경영과 다 연결돼서 그렇죠. 기업의 가능성 여부를 해주는 게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사실은 지금 더 할 얘기가 많은데 시간이 다 됐어요. 그래서 교수님을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아쉽게 좀 끝나야지. 또 한 달 있다 또 모셔갖고 오늘 못 배운 것도 지금 저희가 또 마지막 마무리도 짓고 그다음에 또 재미난 뉴스. 여러분들 ESG 뭔지 제대로 아셨죠? CSR에서부터 출발했다. 이거 좀 아셨죠? 코피 아난 다 들으셨죠? 유엔에서 시작했다. 맞아요. 그 투자자들한테 의무적으로 하게 했다라는 말씀 들으셨습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네, 그렇습니다. 자, ESG에 대한 개념과 또 방향성까지 심도 있게 살펴주신 오늘 한성대 비즈니스 컨설팅학과 임옥빈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제 어느덧 마감 즉시 출발 코인도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2시간 동안 쑥가쁘게 달려왔는데요. 많은 도움 받아 가셨으리라 생각됩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